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3년 차 회사원입니다. 저는 아버지가 사업을 하십니다. 엄청 크지는 않지만 그 덕분에 부족한 거 없이 자랐고 필요한 게 있으면 다 얻을 수 있을 정도로 좀 사는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렇다고 돈을 흥청망청 쓰지는 않았어요. 부모님께서는 돈은 허투루 쓰는 게 아니라며 막 쓰는 걸 좋아하지는 않으셨거든요. 돈이 좀 있다고 해도 알뜰하게 쿠폰 모아 공짜 커피 마시는 걸 좋아하고 가격 비교하며 싼 제품을 찾을 정도로 알뜰하게 자랐습니다. 대신 여행은 제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간답니다. 여행 때는 즐기고 오자는 주의라 그 나라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즐기고 오죠. 그래서 제 인생에서는 여행이 가장 큰 낙이에요. 무엇보다 최고의 여행은 일본 여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 저희 남편을 만났거든요. 그때는 엄청 로맨틱하고 행복했답니다. 몇 년 전 친구와 일본을 가고 싶어 오사카로 가게 되었어요. 그때 제 남편은 저와 같은 비행기를 타고 있었죠. 저희 남편 외모가 출중한 편이라 눈에 띄었거든요. 그래서 제 친구와 저랑 잘생겼다고 서로 말을 하고 있었어요. 말을 걸고 싶었는데 비행기라 부끄러워서 못 걸었죠. 비행기에서 내려서 말을 걸어야겠다고 다짐을 했는데 내리니 남편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아쉬운 마음을 잡고 일본 여행을 즐기러 라멘집으로 갔어요. 그때 남편이 앉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분명 운명이다. 여행에서 이상형을 만나는 건 정말 로맨틱하잖아요. 저는 친구를 버리고 남편에게 가서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한국 분이시죠? 네, 누구시죠? 남편은 당황한 듯 저를 쳐다봤죠. 저는 비행기에서 봤다고 인사하고 싶어서 인사를 해봤다며 대화를 시작했죠. 그리고 제가 번호를 줄 수 있겠냐고 물어봤거든요. 너무 마음에 들어서 말을 걸었다고 솔직하게 말을 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의 모습에 반했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번호를 주지 않았어요. 할 수 없이 다음에 만나게 되면 번호를 달라고 하고 친구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쇼핑을 하러 돌아다니고 있는데 또 남편이 보이더라고요. 당장 달려가 한 번 더 만났으니 번호를 달라고 했죠. 드디어 남편 번호를 얻었죠. 남편과 연락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남편이 번호를 안 준 게 후회돼서 절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저희는 연락하게 됐고 한국으로 돌아와서도 몇 번 만났고 저희는 사귀게 됐습니다. 남편과 저와는 통하는 게 많았어요. 부모님 다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남편의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아 회사를 경영하고 있었고, 영화 보는 취미, 음악, 운동, 식습관까지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속전속결로 결혼 날짜를 잡았어요. 조금 걸렸던 건 위에 누나가 3명 있다는 것이었죠. 처음엔 걱정을 했는데 깐깐해 보이진 않았어요. 첫째 시누이는 쿨한 성격에 카리스마가 있어서 무서웠지만 따뜻하게 저를 맞이해줬고, 둘째 시누이는 사랑스러운 성격이었고, 막내 시누는 첫째와 둘째를 반반 섞어놓은 것처럼 닮아 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오래전 돌아가셨다고 했고, 시아버지는 무뚝뚝한 편이었고요. 근데 좀 이상한 사람이 있었어요. 시아버지의 친구분이 저희 상견례 자리에 나왔더라고요. 그 친구분은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남편을 돌봐주신 분이라며 엄마 같은 사람이라 데려왔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엄마 같은 분이라니까 그래도 잘 보이면 좋겠다 생각해서 싹싹하게 행동했죠. 근데 은근슬쩍 말을 놓으면서 신경을 쓰이게 말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가씨는 이런 곳이 잘 맞나 봐요. 이제 결혼도 해야 되는데 조금 먹어야지. 잘 먹어서 보기 좋은데요. 이렇게 잘 먹는데도 살은 안 찌더라고요. 저만 찌고. 어머, 그래? 체질인가 보네. 보기 좋다. 시아버님 친구분은 뭔가 모르게 신경 쓰이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는데 자꾸 뭔가 사소한 걸로 넘어가지 않고 꼭 꼬투리를 잡아 뭐라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도 아니면서 자꾸 저에게 뭐라고 하는 것 같아 기분이 좋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 빼고는 다들 웃으며 얘기를 하고 좋은 날 괜히 망쳤다가 안 좋게 끝나는 것보단 나아서 넘어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아버지 친구분이 연락이 왔어요. 한 번만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물어본다고 하니까 단 둘이서만 만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어머니같이 좋아하는 분이라 잘 부탁한다고 부탁을 해서 싫다고 할 수도 없고 알겠다고 말했죠. 그날 회사 끝나고 저녁을 같이 먹기로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 걱정했는데 걱정과는 다르게 이야기는 잘 흘러갔어요. 남편 얘기만 해도 시간이 금방 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주머니라고 얘기를 하니 어머님이라고 부르라고 했죠. 아가씨, 아주머님이 뭐야? 어머님이라고 불러요. 네? 아니, 시어머님도 아니고 어머님은 좀... 아, 그런가? 아우, 나도 모르게 그만 어머님이라고 말을 했네. 그럼 이모라고 불러요, 그럼. 알고 보니 이모님은 시아버지의 친구가 아니라 시어머니의 친구였대요. 시어머님과 아주 친한 사이라 시누이 어릴 때 남편이 어릴 때 많이 봐줬다고 했고 그래서 이모라고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남편이 워낙 어렸을 때 돌아가셔서 이모님이 거의 키우다시피 해 가끔 엄마라고 한다고 하는데 어머님은 좀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친한 친구 아들이라고 해도 엄마처럼 행동하는 게 이상하기도 하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남편의 식습관이나 남편의 버릇 같은 걸 저에게 말했어요. 저도 다 아는 사실이고 이모님보다 더 많은 걸 알고 있었지만 말은 하지 않았죠. 제가 심드렁하게 있으니까 이모님은 남편의 어릴 때 사진이 있다며 저에게 보여줬어요. 어릴 때 사진을 보며 자기를 엄마처럼 참 잘 따라줬다고 하더라고요. 그 시절이 좋으셨는지 갑자기 울먹거리기 시작하셨어요. 아휴, 언제 다 커서 이렇게 결혼할 여자를 데려오고 꼭 잘 부탁해요. 알았죠? 이모님은 제게 남편을 잘 부탁한다고 부탁을 받았었어요. 정말로 남편을 친자식처럼 사랑한다는 게 느껴졌죠. 이모님이 자식이 없어서 그런가 남편을 정말 아끼더라고요. 남편에게는 이 자리 말하지 말아달라고 부담스러워할 것 같다고 말을 해서 남편에겐 말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준비하면서 남편과 정말 많이 싸웠어요. 연애할 때는 잘 맞는 부분이 많았는데 결혼 준비를 하니까 왜 이렇게 안 맞는지 서운한 것도 정말 많이 쌓여서 많이 싸웠죠. 다시는 싸우지 말자고 다짐을 했는데도 결혼식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파혼을 할 만큼 크게 싸웠습니다. 상황은 이랬어요. 남편이 친구와 마지막으로 놀고 싶다며 여행을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회사 일에 결혼 준비에 다이어트 하느라 예민한데 저랑 여행을 가는 것도 아니고 친구랑 논다니 여울이 받더라고요. 그 전에 총각 파티 한다고 파티도 했는데 여행이라니 화가 났지만 마지막이라는 남편의 말에 수락을 했죠. 근데 글쎄 거기에 여자도 끼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좋아하지 않는 여자 사람 친구요. 연애 때 그 여사친 때문에 저희 많이 싸웠거든요. 정말 친한 여사친이라고 친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소개해주고 싶다고 하는데 처음엔 저도 친해지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 남편한테 여우 같은 행동을 하는 거 있죠? 제가 계속 쳐다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남편한테 끼를 부리고 있더라고요. 남편에게 얘기를 했더니 표현이 많은 친구라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게 남편한테는 유독 심한 것 같았습니다. 저한테는 안 그러거든요. 남편은 초등학교 친구와 함께 잘 만나는데 그중 그 여사친도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여자 2명, 남자는 남편 포함 4명으로 6명끼리 잘 만나더라고요. 근데 그 여사친들이 보니까 남자를 좋아하고 밝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도 한 명은 친구들한테까지는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하지만 그 요주의 인물인 여사친은 모든 남자에게 끼를 부리고 있었죠. 다들 여자친구가 있는데도 말이에요. 그래서 안 만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전 여자친구들을 말하지 뭐예요. 전 여자친구들은 다 봐줬다. 저는 왜 그러냐며. 초등학교 때부터 친했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저한테 친구를 못 보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 어쩌겠어요. 남편을 믿을 수밖에 없죠.
그래도 종종 싸울 수밖에 없었고 늘 반복이었습니다. 근데 여행까지 간다니 너무하다는 생각이 안 드나요? 분명 싫다고 얘기했는데 여행까지 가니까 저는 배려를 안 한다는 생각에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여태껏 속에 있던 생각들을 다 꺼내며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해서는 안 될 얘기를 했죠. 그렇게 못 믿을 것 같으면 나 같은 사람이랑 살면 안 되지. 그럼 뭐, 결혼하지 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 거기서 결혼하지 말자는 얘기가 왜 나오는 거야? 네가 그런 식으로 얘기하잖아. 아, 힘들다며. 그럼 그만해, 그냥. 남편은 여기서 그만두자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결혼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그런 소리를 하지. 아,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저와 대판 싸우고 여행을 갔고 저는 그동안 혼자 속을 끙끙 앓으며 결혼 준비를 했어요. 남편은 연락도 안 되지 않았고 저 없이도 잘 놀 거라는 생각을 하니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여행을 잘 다녀왔을 텐데도 연락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 몸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이제 곧 다가올 결혼식 때문에 다이어트를 무리해서 그런지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의자에서 일어나는데 순간 앞이 노래지며 쓰러지고 말았죠. 눈을 떠보니 남편이 제 눈앞에 있더라고요. 남편이 울먹거리며 괜찮냐고 물어보는데 화가 싹 가라앉고 얼굴을 보니까 좋더라고요. 남편은 미안하다고 자기가 다 부족해서 그런 거라며 사과를 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그러지 말라며 말을 했고요. 그러면서 남편은 이제 그 여사친을 만나는 일은 없을 거라 말을 했죠. 저는 저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여행 때 그 여사친이 제 남편에게 좋아한다고 고백을 했다지 뭐예요. 그러면서 애정 표현을 하는데 남편은 당황하며 이러면 안 된다고 말을 했다고 해요. 그 후 친구들한테 말해서 그 여사친이랑은 못 볼 것 같다고 하고 도중에 집에 돌아왔다고 합니다. 남편은 그동안 저의 이야기를 믿지 않았던 것들과 그런 것들 때문에 심한 말을 한 자신이 답답해서 한동안 저에게 연락을 못 했었다고 했어요. 그 여사친도 참 대단하지 않나요? 곧 결혼할 사람에게 고백이라니. 그 여사친 때문에 힘들어했지만 앞으로 힘들어도 되지 않아서 일단 안심은 됐습니다. 차라리 결혼 전에 고백을 해줘서 정리할 수 있게 도와준 여사친에게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평생 여우짓을 하는 걸 보는 것도 화가 날 것 같은데 자기가 자기 무덤 파고 갔으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렇게 그 초등학교 모임은 남자들의 모임으로 변했고 결혼식에도 여사친은 오지 않았습니다. 성황리에 결혼식을 마치고 드디어 꿈에 그리던 신혼부부가 됐어요. 저는 빨리 결혼을 해서 남편에게 아침밥을 차려주고 남편은 안아주면서 고맙다고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그런 순간을 느끼고 싶었거든요. 아, 아니면 남편이 피곤한 저를 대신해서 몰래 아침밥을 차려주는 그런 로망도 있었죠. 처음에는 그렇게 했어요. 하지만 몇 달이 지나니 아침밥을 차려주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더라고요. 시아버지는 그냥 사람을 부르라고 하는데 굳이 부를 필요가 있나 싶었거든요. 힘들어서 결국 부르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모님이 자기가 대신 아침밥을 차려주겠다고 하는 거 있죠. 저야 아는 사람이 와서 해주면 편하긴 하지만 시아버지의 친구분이시라 저희 집안 일을 다 말할까 걱정이 됐어요. 하지만 남편은 감사하다며 좋아하더라고요. 이모님의 밥을 먹을 수 있다며 어찌나 기뻐하던지. 제 밥이 맛없었던 걸까요? 제가 제 요리가 별로였냐고 왜 이렇게 좋아하냐고 물어봤는데 남편은 솔직하게 간이 안 맞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건 조금 맛이 없었다고 장난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 앞에서 제 요리가 맛없다고 말하는 게 부끄럽기도 했고 섭섭해서 싸우고 말았죠. 정성을 다해서 저도 노력하는데 너무하지 않나요? 그러면 그때 간이 안 맞는다고 말하면 됐었잖아. 그리고 맛없다고 말하는 게 어디 있어? 고민하고 고민해서 나도 처음 시도하는 건데 맛없다고? 예쁘게 말할 수는 없어? 아니, 그게 아니고, 그냥 미안해서, 그래서 좀 장난치듯이 얘기했잖아. 장난으로 말해도 매번 준비하는 사람 마음 생각하면 장난으로라도 맛없다는 말이 나와?
여기가 식당이야? 이모님이 밥 안 해준다고 했으면 그럼 계속 맛없는 밥 먹었겠네? 맛이 없으면 그냥 간이 안 맞는다고 그때 말을 하면 되지. 꼭 그렇게 장난으로 맛없다고 말을 해야겠어? 그것도 사람들 앞에서? 물어보니까 그랬지. 그리고 뭐 맛없다는 걸 맛없다고 하지. 그렇다고 내가 안 먹은 것도 아니잖아. 나도 매번 고맙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다 먹은 거 아니야. 됐다. 말 말자. 남편과 저는 며칠 동안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걸 이모님이 눈치채고 시아버지께 말을 했나 봐요. 한날은 시아버지께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 아범은 잘 있고? 제 안부를 묻는 게 아니라 저희 남편 안부를 묻는데 참 이상하더라고요. 남편은 회사 일로 시아버지와 자주 연락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를 떠보려고 하는 건지 남편 안부를 저한테 물으니 말이죠. 근데 역시나 저를 떠보는 거였어요. 너네 사이가 안 좋다는 얘기를 들었다. 안 사람이 좀 참으면서 남편 내조를 해줘야 바깥 일도 승승장구하지. 무엇이 섭섭해서 그랬냐? 그 사정도 모르면서 제가 잘못을 했을 거라는 식으로 말을 해서 억울했지만 굳이 거기서 길게 말을 늘어놓는 것도 아닌 것 같아서 신경 쓰이게 해서 죄송하다고 말하고 끊었어요. 이런 일은 몇 번 더 있었습니다. 늘 다퉜을 때마다 시아버지께 전화가 와서 싸우는 거 아니라며 잘하라고 말을 했죠. 그래서 이모님께 직접 물어보기도 했어요. 이모님, 혹시 저희가 다툴 때마다 아버님께 말씀드리나요? 아이고, 아니. 아유, 분위기 안 좋아 보여서 그냥 매번 물어보시는데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거지. 왜? 아이, 그 양반이 뭐라고 해? 내가 뭐라고 하지 말라고 말할게. 아니, 그냥 이모님이 말을 안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말 안 하시면 안 될까요? 저도 눈치가 보이기도 하고. 이모님께 솔직하게 부담된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한숨을 쉬며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안 있고 남편이 갑자기 이모님과 있었던 일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모님에게 한 소리를 했냐고 물어보는데 저는 처음에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당연히 그런 일은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날 일을 말하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자초지종 설명을 하니 남편은 조용히 듣다가 말을 꺼냈어요. 이모님이 아버지 옆에 있어 눈치를 엄청 많이 보신다며 시아버지가 계속 물어봐서 얘기를 한 게 아니겠냐며 말을 했죠. 그러면서 이모님 입장도 생각해 보라며 난처하시지 않겠냐고 말했어요. 아니, 시어머니도 아니고 제가 왜 시아버지의 친한 친구분 사정까지 알아야 하냐고요. 아무리 남편을 키웠다고 해도 이건 너무 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도 이모님에 대해서는 너무 과민 반응을 하고요. 근데 그게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시누이들과 밥을 먹을 일이 있었어요. 근데 세상에 거기서 충격적인 사실을 듣고 말았죠. 제가 이모님 일로 속상해서 시누이에게 이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모님이 남편에게 과하게 관심을 가지는 것 같아서 힘들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니 글쎄 갑자기 이모님이 저희 남편의 엄마라고 하지 뭐예요? 상견례 때 오는 것도 이상했고 잘 생각해보니 시누이들과 잘 얘기도 안 하고 시아버지와 남편에게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왜 이상하다고 생각을 안 했을까요? 그리고 분명 먼저 시어머니의 친구라고 들었었는데 그럼 결국 시아버지는 아내의 친구와 바람이 난 거잖아요.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아프고 난 뒤 이모님이 남편네를 왔다 갔다 하면서 시아버지와 바람이 났다며 아이를 가졌을 때는 시어머니가 괜찮다고 이모님을 오히려 감싸줬다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곧 세상을 떠날 거라며 자기 대신 아이들을 봐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했대요. 하지만 시누이들은 이모님에게 마음을 주지 않았고 또 시아버지 또한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집에는 들어오지 못하고 평생을 남편의 이모로 살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웃기지 않나요? 아니,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픈 아내를 두고 친구와 바람나는 게 맞다고 보세요? 남편은 이 사실을 속이고 저와 결혼했으니 당연히 이용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밥하러 와주실 때는 단순히 밥 때문이 아니라 저희가 어떻게 사나, 제가 남편에게 어떻게 하나 감시하는 거였더라고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모님은 시아버지께 말을 해서 시아버지가 이모님 대신 저에게 뭐라고 하셨던 거고요. 정말 다들 너무하지 않나요? 어떻게 감쪽같이 속일 수가 있는지 배신감이 들어 집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저기요? 여보, 나한테 숨기는 거 없어? 숨기는 거? 없는데? 진짜 없어? 시간 줄게 솔직하게 말해. 나 다 알고 전화했으니까. 남편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남편은 잠시 생각을 좀 하겠다고 끊고 다시 전화를 주겠다고 했어요. 몇 분 뒤 전화가 왔죠. 아니, 그게 내가 먼저 시작한 건 아니고 그 사람이 먼저 제안을 해서 좀 땡겨서 썼지. 그쪽이 더 많이 아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게 무슨 말이야? 땡겨 쓰다니. 그쪽은 누구고? 어? 그 동업자 때문에 전화 온 거 아니고? 하, 그것도 말을 안 했어? 그거 말고. 없는데? 뭐지? 이모님 얘기. 남편은 이모님의 얘기를 듣자마자 놀라 끊어버렸어요. 제가 다시 거니까 받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날은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죠. 그 다음 날에도 전화를 받지 않고 집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혼이라고 말을 하니까 들어는 오더라고요.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식탁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러고는 갑자기 자기도 힘들다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자기도 어렸을 때 이모가 자기 엄마라는 걸 알았을 때 충격이 컸다고 말을 했죠. 시아버지가 남편에게 항상 하는 말이 이모님이 불쌍한 사람이니 잘하라는 얘기를 듣고 자랐대요. 불쌍하게 만든 건 시아버지인데 말이죠. 안 그런가요? 남편은 얘기를 들으며 안타깝기는 했지만 속인 건 속인 거잖아요. 그건 잘못됐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뭐 어쩌겠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의 눈물 때문인지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이혼을 해야 하나 생각도 들었는데 생각해보면 남편이 속인 건 맞지만 남편도 힘들었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약해지기 시작했죠. 혹시 그 어머니 얘긴 누나들한테 들었어? 어, 이모님이 부담돼서 당신이 전부터 이모님에 대해 좀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고 느끼기도 했고, 이모님도 과하게 당신을 챙기는 것 같아서 먼저 물어보니까 말을 하더라고. 남편은 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저한테 하려고 했대요. 시누이들이 말을 하라고 했대요. 시누이들이 평생 속일 게 아니면 먼저 말을 해야 한다고 남편에게 말을 했는데 시아버지가 입을 여는 순간 한 푼도 없을 거라고 남편에게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엔 말을 못하게 됐고 상견례 땐 이모님이 너무 오고 싶다고 하셔서 할 수 없이 데려왔다고 했죠. 그래요. 사실을 말하려고 했다는데 시아버지가 한 푼도 안 주셨다고 했으니 남편도 고민이 많았겠죠. 시아버지께 물려받아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니 말을 할 수도 없었겠죠. 일단 이모님 얘기는 마무리 짓자. 근데 이모님을 어머님이라고 부를 일은 없을 거야. 알겠어? 이렇게 마무리 짓는다고 내가 화가 안 풀린 건 아니야. 말을 안 하고 속인 건 잘못한 거니까. 그리고 동업자는 무슨 얘기야? 남편은 지금 사업이 잘 안 돼서 다른 새로운 아이템으로 사업을 벌이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남편이 회사를 운영하기 전부터 엉망이라 손 쓸 방법이 없었는데 시아버지가 동업을 하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대요. 그러고는 시아버지가 동업자를 소개해줘서 그 사람이 같이 일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시아버지가 아시는 분이라 믿음직스럽기도 하고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어서 많이 믿고 있대요. 저는 불안했지만 남편의 일은 터치하지 않기로 했죠. 이모님의 얘기가 더 충격적이라 그 얘기는 넘어갔어요. 하지만 그때 짚고 넘어가야 했습니다. 1년 뒤 그 동업자 덕분에 빚만 가득해졌고 사업은 망하고 말았죠. 그때 시아버지가 바람만 안 잡으셨다면 사업이 망하지 않아도 됐을까요?
아니면 제가 그때 당장 알았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언젠가는 망할 수밖에 없었더라고요. 남편이 회사를 운영하기 전 시아버지가 이것저것 해보신다고 빚이 많은 상태인데 남편에게 넘기고도 그 동업자 말에 솔깃해 또 빚지고 사업을 벌여본 거였어요. 무리가 되어 결국 망해버린 거고요. 남편도 아무 생각 없이 믿은 것도 있지만 계속 일을 벌이는 시아버지가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망해버렸으니 전처럼 살 수는 없잖아요. 현실을 받아들이고 남편을 잡아주는 게 우선이었죠. 남편은 사업 실패로 정신을 놓으며 매일 술을 마시기 시작했거든요. 퇴근을 하면 항상 술병을 치워야 했어요. 더 이상은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남편에게 뭐라도 해보자고 얘기를 했죠. 남편은 이제껏 시아버지가 하자는 대로 살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며 말을 했습니다. 자기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며 한탄을 했죠. 그래도 뭐든 생각해 보라고 하니 어디서 배달이든 택배든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는 당장 형편에 맞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소비 습관이라는 게 바로 고쳐지지 않더라고요. 과소비를 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빚 때문에 더 줄여야 해서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도 씀씀이가 크셔서 걱정이었죠. 사업이 망하고 난 뒤부터는 저희와 같이 살게 되었거든요. 부모님께 부탁을 드려볼까도 생각했는데 신혼 때 도움을 많이 받기도 했고 망하고 난 뒤도 걱정하시며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더는 손을 벌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돈이야 힘들겠지만 벌면서 갚으면 되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시아버지였어요. 정말로 시아버지 때문에 이혼을 하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다행히도 이모님은 제가 알게 된 후 남편이 이모님께 따로 이야기를 했는지 예전만큼 거슬리진 않았어요. 시아버지는 여전히 제가 모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모님은 제가 알고 있으니 조심하는 것 같더라고요. 시아버지와의 문제점은 같이 살고 나서부터 안 좋은 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주 한 병 사오너라. 애미야, 밥. 여자가 그 조신하게 걸어. 옷이 그게 뭐냐? 그러니 남자들이 해벨레 쳐다보고 다니지. 아이고. 시아버지는 저희 집에 처음 왔을 때와는 다르게 점점 말이 짧아져서 필요할 때마다 종 부리듯 부리고 잔소리가 심해져 갔습니다. 너무 심해서 남편에게도 말을 해봤는데 남편도 시아버지의 성격은 못 꺾는다고 했죠. 저는 시아버지의 본 성격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많이 당황했어요. 시아버지가 풍채도 좋으시고 왕년에 운동을 좀 했던 사람이라 만만하게 보이는 사람은 아니라 쉽지 않은 사람이라 생각은 했지만 사람이 늘 명령하는 어투에다가 자기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냐 매번 사람들을 욕하고 자기가 하는 말이 다 옳다고 생각하는 분이셨죠. 심지어는 저희 부모님을 안 좋게 얘기하는 것도 들었다니까요. 저희 부모님도 사업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시댁은 망하고 친정은 아직까지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배가 아프셨는지 저희 아버지도 사람을 조심해야 한다면서 사람을 너무 믿으면 안 된다고 말을 하다가 생긴 건 어벙하게 생겨서는 회사는 잘 운영하나 보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생긴 건 어벙하게 생겼는데 겉보기와는 다르게 뭐 좀 하나 보네. 그래도 이거 너무 믿으면 안 된다고 전해줘라. 또 감을 좀 키워야 한다고. 그거 사업은 말이지. 아버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아버지 어벙하게 생기시지도 않았고요. 아버지의 감으로 사업 성공할 수 있어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났지만 시아버지의 불같은 성격이 있으니 좋게 넘어가려고 했죠. 하지만 결국 시아버지의 신경을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어디 어른이 얘기를 하는데 가로막고 말을 해. 응? 사돈이 그리 가정교육을 했냐? 이게 어디서 말을 가로막아? 시아버지는 갑자기 과일상을 엎었어요. 저희 방에서 쉬고 있던 남편은 거실로 달려와 시아버지를 진정시켰죠.
그 순간 정말 무서웠어요. 술을 마시고 있어서 그런지 평소보다 정도가 심했거든요. 아직도 잊히지 않는 순간이었죠. 누군가가 그렇게 눈이 돌면서 물건을 던지는 건 처음 보기도 했고, 자칫 잘못하면 제가 맞을 뻔했거든요. 진짜 조금 더 있었다면 제가 그냥 맞았을지도 몰라요. 저는 놀라서 집에서 뛰쳐나왔습니다. 마음이 진정되지 않아서 친구에게 전화를 했죠. 친구는 저의 소식을 듣고 카페로 와줬습니다. 시댁이 망하고는 친구들과 연락을 잘 안 했었는데 유일하게 연락하는 친구가 저와 일본 여행을 같이 간 친구거든요. 저는 그 친구에게 모든 걸 말했죠. 친구는 제 얘기를 듣고는 조심스럽게 저에게 말을 하더라고요. 계속 그렇게 지낼 생각이야? 한번 그러면 위험하지 않을까? 나도 모르겠어. 시아버지를 쫓아낼 수도 없고, 시누이들도 아버님 성격을 진작 알아서 그런지 시아버지한테는 일절 도움 안 받고 자기네들이 독립했더라고. 알잖아, 우리 남편은 아버님한테 많이 도움을 받은 거. 그래서 꼭 모셔와야 한다고 그러니 내가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너 아이 생각 없다고 했지? 응. 갑자기 아이? 그렇지. 나나 남편이랑 일하기 바빴으니까. 그리고 지금이야 뭐 알잖아. 집안이 이런데 아이는 무슨. 이혼 생각은 없어? 친구는 제게 이혼할 생각은 없냐고 물어봤어요. 왜 없겠어요. 사소한 일로도 맞지 않아서 따로 살아야 하나 생각도 여러 번 들었고, 이모님 일도 믿음이 사라져서 이혼 생각도 했었는데, 그래도 모든 부부가 참고 살고 있으니 저도 참으며 살고 있었죠. 이래저래 안 맞지만은 남편의 좋은 부분도 있으니 참는 거죠. 하지만 남편이야 제가 좋아했으니 참는다고 해도 시아버지는 아니잖아요. 진짜 시아버지 때문이라도 이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내가 남의 가정 사이에 끼어드는 것도 기분이 나쁠까봐 말은 못하고 있었는데, 형부도 많이 변한 것 같고, 지금 분위기도 안 좋잖아. 야, 네가 뭐 아쉬워서 그런 집에 있냐? 그리고 시아버지도 그런데 굳이 같이 살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들어보니까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은데 걱정되네. 요즘 안 맞으면 이혼 많이 하잖아. 생각해봐. 친구는 이런 소리 해서 미안하지만 꼭 저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이라고 했어요. 제가 사는 게 불행해 보였나요? 친구는 괜히 제가 제 인생을 못 사는 것 같아서 걱정돼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거겠죠. 친구는 걱정을 해서 말을 해줬는데 남의 입에서 이혼 얘기 나오니까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못 살아 보이나 이런 미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시아버지가 주무신다고 남편에게 연락을 받고 그제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남편은 괜찮냐고 하기는커녕 왜 그런 말을 해서 아버지 신경을 건드리냐고 말을 하지 뭐예요? 순간 친구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남편이 많이 변했다고요. 예전에는 무슨 말이든 저를 생각해주고 무슨 일 있으면 괜찮냐고 물어봤는데 결혼 후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 모습이 하나도 없었어요. 저도 다 알고 있었죠. 하지만 아까 말했듯 모든 사람들이 변하고 저 또한 변했다고 생각하며 참고 살았는데 순간 이렇게 살아야 하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런 생각이 한 번 드니까 계속 이혼 생각이 들지 뭐예요. 남편도 남편이지만 저는 정말로 시아버지가 싫었어요. 그냥 가면 갈수록 성격이 더 세지는 시아버지가 보기 싫고 그 시아버지의 의의 그 소리도 어찌나 싫은지 정말 그 소리만 들으면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점점 더 난폭해져가 같이 있을 때마다 불안했죠. 뭐 시아버지만 있겠어요. 가끔씩 이모님한테 전화가 오는데 남편 안부도 물으며 잘 좀 하라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스트레스도 받고 변한 남편도 보기가 싫더라고요. 그냥 이젠 시댁과 엮이는 것조차 싫었어요. 모든 게 다 싫었습니다. 그중에서 시아버지가 제일 싫었어요. 주말엔 회사 일에 지쳐 쉬고 싶은데 시아버지가 계시니 쉴 수도 없고 또 가끔은 친구들을 불러서 노시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사업이 망했는데도 떵떵거리며 살았죠. 참 대단하신 분이세요.
내가 지금 망해서 이러고 있지만 내가 누구냐, 응? 다 내 인생이 새서 이런 일이 오는 거지. 또 우리 승진이가, 응? 나를 닮아서 또 크게 사업에 성공할 것이다, 이 말이야, 응? 시아버지 친구들은 거의 또 맞장구를 치고 있어요. 사업은 무슨, 지금 빚만 넘치고 자기 인생을 제대로 못 사는 사람이 무슨 사업이겠어요. 저는 이런 얘기를 수도 없이 들어야 했죠. 주말에 제 친구들을 만나고 싶은데 시아버지 친구들을 만나고 있으니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친구들이 오면 저는 피해 있냐고요? 아니요. 간식이며 밥이며 손수 그날 만든 음식을 드시고 싶다며 매번 다른 요리로 상을 차렸고요. 몇 번은 그 자리에 앉아서 시아버지와 친구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야 했어요. 그리고 종종 술도 같이 마시자고 하는데 저는 술을 좋아하지도 않고 잘 못 마셔서 입에도 잘 안 되는데 억지로 먹으려니 고역이더라고요. 회식 때도 술 강요가 없는데 시아버지의 술 강요로 다음날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술을 마시는 빈도가 늘었어요. 힘들어하는 걸 알면서도 마시면 느는 거라고 계속 두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결국 못 마시겠다고 말을 했는데 시아버지가 화를 내면서 어른이 주는 건 빼는 게 아니라고 젓가락을 저를 향해 던지셨어요. 저는 젓가락이 그렇게 공격적인 줄 몰랐습니다. 결국 이마에 맞아 피를 보고 말았죠. 심한 건 아니라 다행이지만 나중에는 술병을 던질까 무서웠어요. 시아버지는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시아버지가 주시는 술은 다 마시게 됐죠. 그렇게 맞지도 않는 술을 마시니 속이 괜찮을 리가 있겠어요. 새벽에 속이 미친 듯이 아파서 응급실로 가게 됐죠. 역류성 식도염에 급성 위염에 술 때문에 병을 얻었어요. 아픈 게 너무 서러워서 친정에서 쉬고 있는데 부모님이 어디서 그렇게 술을 마셨냐고 혼을 냈습니다. 아니, 술은 입에도 안 대도 내가, 어디서 늦바람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위험을 달고 올 정도로 술을 마셔? 너는 술도 맞지도 않는데. 20살 때도, 그래서 응급실 갔다 왔으면서 정신 못 차리고 마셔? 저는 너무 억울해서 시아버지가 술을 강요하신다고 얘기를 했죠. 또 시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상을 업고 폭력적으로 변한다는 말까지 했어요. 이마 얘기도 했더니 부모님이 화를 크게 내시며 그 집에서 당장 나오라고 말을 했죠. 부모님은 저를 집에 데려다 주시고 짐 싸서 나오라고 말을 했어요. 저는 그렇게 화내시는 부모님은 처음이라 얼떨결에 집을 싸서 집에 돌아갔죠. 다행히 남편도 시아버지도 집에 없어서 그냥 나왔습니다. 저는 그날 모든 사실을 부모님께 알렸어요. 이모님이 사실 남편의 어머니였고 사업은 시아버지 때문에 망했고 저에게 한 잔소리들, 아버지를 욕한 건 모두 얘기했죠. 저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부모님에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서러워서 울음이 터졌습니다. 제가 너무 참았던 것 같아요. 부모님을 보니까 힘들었던 게 터져서 숨도 못 쉴 정도로 울었습니다. 부모님은 제 얘기를 듣고는 이혼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당분간 여기서 지내라고 하시길래 저는 한동안 친정에서 지냈죠. 남편에게 계속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친정에 있으니 너무 편하더라고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여유와 행복, 엄마가 차려주는 밥, 모든 순간이 결혼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이혼을 결심했어요.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자 부모님은 잘 생각했다며 그동안 마음고생을 했을 텐데 수고했다고 안아주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자 남편이 웬일인지 사과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미 마음이 떠서 그런지 사과를 해도 별 생각이 없었어요. 오히려 저러다 다시 원래 남편으로 돌아갈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계속 다정하게 구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시아버지가 제게 뭐라고 하면 대신 화를 내며 그만하라고까지 했어요. 갑자기 남편이 변하니 뭐 잘못 먹었나 싶기도 했고요. 제가 집을 떠난 게 효과가 있었나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남편이지만 계속되는 시아버지의 잔소리와 행동으로 지칠 대로 지쳐버렸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왜 이렇게 친절히 대하는지 알게 됐죠.
어느 날 남편은 자고 있었고 저는 옆에서 휴대폰을 보고 쉬고 있었는데 남편 폰으로 계속 연락이 오는 거예요. 회사 일을 할 땐 여러 사람들과 연락을 많이 해서 신경 쓰지도 않았는데 지금은 연락 올 사람도 없고 일하는 시간도 아니라 연락 올 데가 없는데 연락이 계속 오니까 이상했죠. 또 이상한 촉이 들어 몰래 남편 폰을 봤습니다. 그런데 문자 내용을 보지는 못했지만 사랑 안 해줄 거야 라는 말이 적혀 있더라고요. 더 충격적인 건 보낸 사람의 이름이 제 친구인 거예요. 제가 힘들 때 이혼하라고 말해준 그 친구요. 저는 남편이 바람을 폈다는 것보다 제 친구와 바람을 폈다는 게 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제 친구 이름이 특이해서 같은 이름을 본 적이 없거든요. 믿었던 친구가 제 남편과 바람을 폈다니 믿었던 만큼 충격은 더 컸습니다. 정말 심장이 요동치더라고요. 손이 떨리고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깨버리면 남편도 깰 것 같아서 조용히 돌아 누웠습니다. 처음에는 남편 뺨이라도 때려야 하나, 아니면 제 친구에게 전화해서 왜 그랬냐고 따져야 하나, 둘 다 당장 내 앞에 앉혀 욕을 해야 하나,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잠은 오지 않고 계속 생각에 잠겼죠.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속상하고 우울했던 감정이 분노로 바뀌더라고요. 바람을 피우고 다시 사람이 돌아온 척하는 남편과 나를 위하는 척 이혼하라고 했는데 남편과 바람을 핀 친구가 너무 가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잘됐다 싶었죠. 이미 저는 이혼하기로 마음도 먹었고 남편은 바람을 폈으니 쉽게 이혼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날 화가 차올랐지만 아무렇지 않게 남편을 대했어요. 그날 남편은 일이 힘들었는지 저녁 늦게 술을 마시고 만취 상태로 집에 왔습니다. 저는 그때 제 친구 이야기를 해봤죠. 여보, 내 친구 알지? 걘 어떻게 생각해? 남편은 제 친구가 이쁘다며 막 웃었어요. 그리고 여행 갔을 때 제 친구도 남편에게 연락처를 물어봤다고 했죠. 하지만 제가 남편의 이상형에 가까워서 저를 선택했다고요. 그러고는 제 친구가 자기를 꼬신다며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는 채 잠에 들었죠. 딱 보니 상황이 그랬습니다. 저는 그때 친구가 남자친구가 있으니 당연히 관심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근데 처음부터 제 친구는 남편에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친구는 그래서 제게 이혼을 하라고 재촉했을까요? 배신감 때문에 그날도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일을 끝내고 저는 친구에게 만나자고 했어요. 친구는 제가 걱정된다는 듯 제 안부를 물었습니다. 잘 지냈어? 너 몸은 어때? 좀 괜찮아?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바람을 피고는 걱정하는 꼴이 정말 우스꽝스러웠어요. 이제 좀 괜찮지. 근데 요즘 남편이 이상해. 다시 예전으로 돌아온 것 같다니까? 다정하게 막 대하는데 나는 남편이 곧 죽나 싶었다니까? 저는 친구의 그 찰나의 표정을 봤어요. 남편이 저에게 다정하게 대해준다고 하니까 잠깐이지만 굳어버린 그 표정을 봤죠. 그리고는 제가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있지, 너 혹시 내 남편 좋아했어? 아니 그냥 남편이랑 너 얘기하는데 네가 여행 갔을 때 너도 연락처 물어봤다고 해서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좀 신경 쓰이네? 친구는 놀라 왜 갑자기 자기 얘기가 나왔냐고 물었죠. 그냥 내가 너한테 너무 고마워서 남편도 좋게 생각을 하고 있나 물어볼 겸 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거든. 근데 술에 취해서 그런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좀 놀랐지 뭐. 친구는 당황하면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러고는 뭐 더 들은 거 없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없다고 했죠. 친구에게 남편과 무슨 일 있냐고 물어봤는데 친구는 없다고 그냥 자기가 그런 행동을 해서 안 좋게 생각할까봐 걱정해서 물어봤다고 둘러대더라고요. 여행에서도 싸워본 적 없고 몇 년 동안 의지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서로 자기 일처럼 화내주고 울어주던 친구인데
이런 친구가 제 남편과 바람을 피우다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곧장 친정으로 갔어요. 친정 식구에게 남편의 바람 사실을 알렸죠. 부모님은 뒷목을 잡으셨고 여동생은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형부 미친 거 아니야? 아니, 그 언니도 그래. 아니, 어떻게 친구 남편이랑 바람이 날 수가 있어? 아니, 보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네. 아주 끼리끼리야. 형부는 자기 아버지가 바람 피운 걸 충격받았다며. 울면서 말할 만큼 힘들었다면서 어떻게 또 아내 친구와 바람을 필 수 있어? 언니, 당장 이혼해. 알아. 진정해봐. 나도 언제 이혼을 말할지 생각 중이야. 아, 언제라니? 당장 해야지. 저도 마음 같아서는 당장 이혼을 하고 싶은데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서 타이밍을 보고 있는 중이었어요. 남편이야 이혼 사유가 분명히 언제든 이혼을 요구해도 이상할 건 없어 당장이라도 말해도 되겠지만 무엇보다 시아버지의 행동을 모두에게 다 알리고 이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타이밍을 잡고 있었던 거고요. 어느 날 시아버지가 술 한잔 하자고 저를 불렀습니다. 정말 마시기 싫었는데 그날도 거절은 하지 못했죠. 요즘 세상이 술 강요하면 큰일 나는 세상인데 시댁 술 강요라니 말이 되나요? 시아버지는 곧 자기가 칠순이라며 칠순 잔치를 크게 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돈이 어딨어요? 크게 하려면 돈이 들어가는데 돈이 없다고 말하자 또 화를 내시는 거예요. 돈이 왜 없어? 너 벌어다 놓은 건 다 어딨냐? 생활비에 빚에 지금 저희가 여유로운 상황이 아닌 걸 알면서도 벌어놓은 돈이 어디냐니. 여유롭지 않은 상황에서도 시아버지 용돈은 꼭 필요하다고 매번 필요하실 때마다 돈도 들고 가면서 불끈 성을 내는 게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지금 여유롭지 않잖아요. 그래서 크게 못해요. 소소하게 식당에서 하는 건 어떨까요? 뭐? 식당? 내가 지금 왕년에 사업을 크게 했던 사람인데, 이게 무슨, 내가, 부를 사람이 지금 100명이 넘어. 그런데 뭐, 소소하게 식당? 호텔에서 아주 거하게 치러야지. 아버님, 100명이라니요. 그냥 저희 식구끼리. 그 순간 제 머리가 돌아갔어요. 시아버지는 화가 나서 제 머리를 치신 거예요. 어찌나 세게 때렸는지 머리가 핑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뒤로 집 밖으로 나가 곧장 친정으로 갔죠. 맞고 나서는 솔직히 기억이 무슨 정신으로 친정으로 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요. 저희 부모님은 산발이 된 저의 모습을 보고 놀라 물으셨습니다. 엉엉 울며 시아버지한테 맞았다고 하니까 부모님은 당장이라도 시아버지를 찾아갈 기세였어요. 그때 문득 좋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야, 잠시만. 엄마, 아빠, 저 진짜 마지막으로 돈 좀 빌려줘요. 부모님은 갑자기 돈 얘기가 나오니까 당황하신 것 같았지만 바로 빌려주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는 집으로 돌아갔죠. 시아버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저를 보더니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저는 그날 일을 남편에게 얘기를 해줬죠. 남편도 놀라 미안하다고 시아버지에게 잘 얘기를 해보겠다고 했어요. 남편도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정말 미안해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제가 먼저 남편에게 시아버지 칠순잔치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내가 부모님한테 잘 얘기를 해서 돈을 빌렸어. 근데 요즘 우리 집 사정도 안 좋아서 빌린 돈은 갚아야 할 것 같은데 괜찮겠어? 호텔에서 꼭 해야 할까? 어쩌겠어. 우리 집안도 체면이 있는데 호텔에서 해야지. 드디어 저에게 좋은 타이밍이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칠순날이 되었어요.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칠순 잔칫날이 됐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고 사람들은 즐겁게 잔치를 즐기고 있었죠. 네, 여러분들 즐겁게 즐기고 있나요? 이번 순서는 이댁 며느리가 또 시아버지에게 편지를 준비했나 봐요.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해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축하드립니다.
아버님 이제 어머님 모시고 살아야죠. 혼자 사지 마시고요. 어머님 모시고 사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말인데, 저는 시아버지 때문에 이혼할 겁니다. 시아버지와 더는 못 살겠어요. 힘들어서 못 살겠어요. 그 말을 들은 모든 사람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저희 가족조차도 여기서 말할 줄은 몰랐나 봐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축하해주세요. 어머님은 살아계십니다. 저기 보이시죠? 제 남편의 친어머니 되시는 분이죠. 제 남편의 어머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 남편이 저희 아버님을 참 많이 닮았어요. 제 친구랑 사랑을 나누고 있지 뭐예요? 축하해주세요. 이혼해도 재혼이라니 결혼식 한 번 더 와야겠어요. 아, 그리고 아버님, 사람이 그렇게 겸손하지 못하고 폭력적이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아버님한테 맞았을 때 정말 너무 무서웠고 아팠거든요. 시아버님 덕에 제 정신력이 상승한 것 같네요. 모난 말은 다 들어본 것 같거든요. 저는 모든 사실을 100명 앞에서 말을 하니 속이 뻥 뚫렸습니다. 시아버지는 뒷목을 잡고 쓰러졌고 남편이 저를 향해 달려오는데 어찌나 우스꽝스럽던지 칠순잔치는 그렇게 성공적으로 망했습니다. 저희 동생들 깔깔 웃으며 박수를 쳐줬어요. 그런데 여기서 신기한 건 축하로 가득했던 잔치에 시아버지의 욕으로 가득 차기 시작하더라고요. 남편은 도망가고 저는 당당히 먹을 거 먹으며 이혼을 축복하기 위해 동생과 축배를 들었죠. 저희 부모님은 부끄러워하셨지만 뭐라고 하시진 않았어요. 오히려 제 손을 꼭 잡으시고 잘했다고 작게 말해줬습니다. 이게 다 결혼 3년 안에 있었던 일이에요. 어때요? 참 많은 일이 있었죠? 친구와는 당연히 연을 끊었고요. 남편과는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남편은 그나마 갖고 있던 훤칠한 외모도 없어졌어요. 그 일 이후로 힘들었는지 얼굴이 아주 상했더라고요. 불쌍하기는커녕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다 시아버지 욕을 해서 시아버지는 집에서만 생활을 한다고 들었어요. 인생을 어떻게 살았으면 그렇게 욕을 많이 먹을 수 있나 신기하기도 했죠. 미안해. 잘못했어. 아니야, 미안해 하지 마. 나는 덕분에 많은 일들을 겪었고, 그리고 우리 아이가 없어서 참 다행이다. 그치? 아버님, 이모님이랑 오순도순 잘 살아봐. 재혼하면 난 절대 부르지 말고, 나 찾지도 말고. 아, 걔 남자친구 생겼더라? 당신만 불쌍하게 됐네. 제 친구는 웃기게도 남편과 바람을 피면서도 남자친구를 만들었던 거예요. 진작에 그런 친구와는 손절을 했어야 했는데 이번 일들로 안 맞는 사람들과 인연을 정리했다고 생각했어요. 제 결혼 생활은 드라마 한 편이었습니다. 만약 시아버지 앞에서 이혼하겠다고 했으면 이혼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시아버지의 칠순자치가 없었더라면 전 이렇게 시원하게 끝을 맺을 수 있었을까요? 웃긴 건 제가 그 자리에서 폭로를 한 덕에 저희 가족은 미친 가족이라는 별명이 붙고 말았죠. 그럼 어때요? 아무도 저희를 건드릴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당차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를 싫어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해한다며 잘 말했다고 저에게 응원한다고 했어요. 저는 그 순간 떨리면서도 아주 짜릿한 순간이었죠. 가끔은 시아버지가 좋은 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 그런 상상을 하곤 해요. 이미 다 지난 일이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지금까지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막 60대 후반이 된 이제 할머니 소리가 살짝 익숙해지려고 하는 한 여성입니다. 날씨가 아직 많이 춥죠. 제가 일하고 있는 사무실에서 따뜻한 모가차 한 잔을 우려 마시며 다른 분들의 사연을 듣다가 문득 제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사연을 풀어내 봅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잃고 구박받았던 얘기예요.
용기 내어 작성한 만큼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보수적인 촌동네에서 자라 중학교까지 학업을 마치고 옆 동네에 살던 남편과 중매로 혼사를 맺고 인근 도시에서 신접살림을 차렸어요. 아무래도 둘 다 배운 것이 없다 보니까 저는 집에서 살림을 하고 남편은 개인 택시를 했는데 그럭저럭 근근히 먹고 살 정도는 됐죠. 비록 형편은 빠듯했지만 나름 성격이 잘 맞고 금술은 좋아서 일남 일녀의 자식을 두었습니다. 아이들은 다행히도 구김살 없이 씩씩하게 잘 커졌어요. 특히 아들 녀석은 어찌나 어릴 때부터 밝고 까불던지 온 동네 남자애들을 몰고 다니며 대장 노릇을 할 정도로 사교성이 좋고 서글서글한 성격이었어요. 못 배운 부모를 둔 것이 미안해서 저희 부부는 자식들 많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지만 물어물어 잘 가르친다는 학원도 보내고 성적이 부족하면 공부 잘하는 옆집 아이에게 부탁해서 우리 자식들을 가르쳐달라 시키고요. 그렇게 큰 딸은 초등학교 교사가 되고 싶다기에 교대로 진학을 시키고 둘째인 아들은 엔지니어가 되고 싶다고 해서 그쪽으로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럭저럭 사람들이 이름 대면 아는 대학에 조선해양공학과를 졸업한 아들은 들으면 와 하는 전문직은 아니었지만 열심히 일하면 먹고 살 걱정들은 없는 직업이라 고생한 보람이 있는 것 같아 뿌듯하더군요. 아들은 대학 졸업 후 조선기사 자격증을 딴다며 한동안 바빠 보였어요. 그 이듬해 아들은 당당히 국내 대기업 중 하나인 중공업에 취직을 했습니다. 저는 저의 못 배운 한이 조금이나마 자식을 통해 풀어지는 것 같아서 여한 없이 기뻤어요. 딸 역시 교생 실습을 나간다 어쩐다 하니 임용 준비를 2년 하고 초등학교 교사가 됐죠. 아유, 어떻게 이렇게 자식들을 잘 키웠어. 이제 자식들은 다 장성하고 우리는 인생의 많은 과업들을 끝내고 노후 준비에 힘쓰면 되는 시기가 오는 건가 싶어 마음도 편안하고 좋았습니다. 물론 자식들의 혼사 문제가 남아 있었지만요. 딸은 근무가 힘들다며 결혼 생각이 없다 누누이 말하더니 그래도 나이가 좀 찾아 결혼을 하긴 해야겠다고 선을 보겠다고 하더군요. 직업이 교사라 선호 직업이다 보니 나름 괜찮은 조건의 남자들과 선을 계속 받습니다. 딸아이가 인물도 나쁘지 않고 성격도 다정한 편이어서 곧 7급 공무원을 하는 총각과 선을 보고 몇 번 더 만나다 연애를 하더니 결혼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장녀인 큰딸의 혼사를 정신없이 치르고 이제 아들만 장가 보내면 되겠다 싶어서 우리는 차만 아가씨를 어디 없나 하면서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녔죠. 회사를 다니는 아들은 아침과 저녁에만 볼 수 있었는데 저는 아들을 볼 때마다 이제 네 나이도 있는데 그만 놀고 장가 가야 되지 않겠냐며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은 처음에는 알겠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짜증을 내더라고요. 아, 엄마, 진짜 결혼 얘기 좀 그만해요. 요즘은 남자도 결혼해서 평생 처자식한테 돈 쏟아붓고 사는 거 별로라고요. 전 진짜 괜찮은 사람 아니면 안 하고 싶어요. 아니, 그래도 결혼을 해야지. 아니, 결혼해서 자식 낳고 기르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알아? 나중에 너 늙어서 힘들 때도 자식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얼마나 다른데. 아내가 있어서 같이 오순도순 노년 보낸다고 생각해봐. 아, 얼마나 좋아. 하지만 이런 이야기로 아침이 시작될 때면 언제나 아들은 밥 한 술 뜨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출근 늦었다고 일어나 버리기가 일쑤였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애간장이 타는 듯 했지만 자식이 애물단지라 어쩔 수가 없었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근처 시내로 볼일을 보러 갔다가 우연히 아들을 보게 됐어요. 저는 점심시간이라 잠깐 나왔나 생각하면서 아들에게 인사를 하려고 다가갔는데 그런데 세상에 아들 옆에 웬 젊은 아가씨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화들짝 놀라서 아니 우리 아들이 여자친구가 있었구나 싶어서 일단 인사를 하지 않고 그 아가씨를 관찰했습니다. 하얀색 정장 자켓에 회색 플레어 치마를 입고
긴 생머리에 날씬한 맵시가 돋보이는 딱 봐도 이쁘장한 아가씨였어요. 두 사람은 막 점심을 먹고 나선 듯 했고 아가씨가 저희 아들에게 매달리다시피 기대고 있더군요. 팔짱을 꼭 끼고서요. 아들 역시 싫지 않은 표정으로 함께 걸음을 옮기더라고요. 같이 커피숍을 들어간 두 사람은 곧 커피 두 잔을 들고 나와서 주차장에 있는 아들의 차로 함께 가더라고요. 그리고 함께 차를 타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머릿속이 좀 복잡해졌어요. 아니, 그동안 그렇게 결혼하라고 했는데 저런 아가씨가 있으면서 왜 소개도 하지 않고 말도 하지 않았지라는 생각과 제 아들에게 매달려서 사람들이 많은 대낮에 팔짱을 끼고 밀착하던 아가씨의 모습이 좀 꺼림칙하다는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 후 며칠을 저는 아들을 관찰했어요. 생각해보니 최근에 부쩍 야근을 한다며 늦게 들어오곤 했던 점과 가끔 술 냄새도 나서 물어보면 야근하다 친한 직원들과 술 한잔 했다고 하던 일, 그리고 와이셔츠에 립스틱 같은 여자 화장품이 묻어있던 일 등이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아들이 만나는 아가씨가 있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어쩐지 그때 본 그 아가씨는 아니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저의 이러한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더군요.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까 아들이 이번 주말에 식사나 같이 하자고 토요일 점심에 식당에서 소개할 사람이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혹시나 싶었지만 사정을 모르는 남편은 기대되는 표정으로 누구를 데려오려고 하나 궁금해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아들이 소개한다는 여자친구를 갈빗집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끼익 하고 가게 문이 열리고 젊은 여자 한 명이 들어오더군요. 바로 제가 본 그 아가씨였습니다. 오늘은 아이보리색 블라우스에 검정 치마로 단정하게 입고 있더군요. 제대로 앞모습을 보니 상당한 미인이었습니다. 남자라면 누구나 혹할 만한 얼굴이었죠. 다만 치켜 올라간 눈매 때문에 여우상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저는 그 눈매가 썩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흔히 말하는 눈웃음 친다는 그런 눈이었거든요. 아이고, 반가워요. 우리 애가 여자친구 데려온 게 처음이라 이거 참 감회가 새롭네요. 어서 와요. 남편은 예쁜 아가씨가 들어오자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아들과 아가씨를 번갈아 보며 흐뭇해하더군요. 아가씨도 싹싹하게 인사하며 저희에게 여자친구라고 소개를 했어요. 저희는 뭔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 계속 껄끄러운 기분과 내키지 않는 기분이 들었지만 그래도 큰 이유도 없는데 자리를 박차고 나갈 수도 없어서 어찌어찌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둘은 입사 후 회사에서 직원으로 만났다고 해요. 아가씨는 제 아들과 달리 계약직으로 사무일을 보는 경리라고 했고 2년제 대학을 나왔다고 하더군요. 나이는 제 아들보다 4살이 어렸습니다. 둘 다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다 보니 같은 신입끼리 오며 가며 이야기도 나누고 회식도 하고 하면서 동지의식으로 친해졌다가 이렇게 되었다며 만난 지 6개월 가까이 된다고 했어요. 아직 6개월밖에 안 만났다니 오래된 사이는 아닌 것 같아 은근히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근데 이어진 아들의 말은 그야말로 청천벽력이었습니다. 아들이 오늘 이렇게 소개하는 것은 이 친구와 결혼을 하고 싶어서라고 폭탄 선언을 하는 것이었어요. 어, 결혼? 네, 엄마, 아빠. 나이도 찼고, 전 이 사람이랑 가정 꾸리며 살고 싶어요. 엄마도 결혼 노래 부르셨잖아요. 소원 성취하셨나요? 아들은 싱글벙글하며 저를 놀리는데 전 많이 놀랐지만 일단 그 자리에서는 표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쓰며 아가씨의 사정이나 상황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들어보니 집안 형편은 저희보다 더 쪼들리는 집안인 것 같았어요. 그래도 우리는 아들네 전세금이라도 해줄 돈이 있었지만 결혼 준비를 하게 되어도 아가씨는 자신이 모은 돈 300만 원 말고는 아무것도 해올 형편이 안 된다고 했으니까요. 모은 돈이 300만 원이라니 아무리 월급이 적어도 그렇지 어째 저렇게밖에 돈을 못 모을까, 혹시 사치라도 있는 걸까 아닌가 싶어 한숨이 흘러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제 표정을 알아챘는지 제가 돈은 없지만 그래도 결혼하면 내조 잘하고 아이 잘 키우면서 잘 살아볼게요. 허락해 주세요, 어머님. 게다가 아가씨는 아직 학교를 다니고 있는 동생도 2명이나 있다고 했어요. 허나 제가 돈은 없지만 결혼하면 부모님 잘 모시겠다고 잘 부탁드린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뭐가 마음에 드는지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알았다 하며 벌써 며느리 대접을 하고 있었고 아들은 흐뭇한 표정으로 아가씨를 보고 있더군요. 저는 아들 가진 나의 욕심 때문에 이런 찝찝한 기분이 드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이 아가씨가 좀 문제가 있어 보여 그런 것인지 제 기분이 너무 별로라서 당황스러웠어요. 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려오기를 그렇게 기대했는데 왜 이렇게 기분이 바닥인지요. 그날 집으로 와서 저는 결국 아들에게 못 참고 터뜨렸습니다. 저기 아무래도 그 아가씨는 내가 보기에 너무 너랑 안 어울리는 것 같아. 너 처자식한테 돈 퍼붓는 거 싫다며. 그거 다 감당할 수 있겠어? 엄만 마음에 안 든다. 그냥 잘 헤어지고 다른 사람 선보면 어떻겠어? 엄마가 참한 아가씨로 한 번 더 알아볼게. 마침 엄마 친구 중에 너 중매해주겠다고 한 사람이 있었어. 그래, 엄마가 오늘 그 아줌마한테 전화해 볼게. 엄마,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오늘 밥까지 다 잘 먹고, 이제 와서 무슨, 파혼하라고? 아들이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그렇게 크게 저에게 소리 지르는 건 처음이었던지라 남편도 당황했죠. 네, 결론은 그날 아들과 크게 싸우고 말았습니다. 아들은 결혼하기로 약속을 다 했는데 무슨 소리냐고. 그 사람이 식사 자리에서 실례를 한 것도 없고 우리도 잘 사는 형편도 아닌데 왜 한 번 보고 사람을 안 좋게 생각하냐고 얼굴이 시뻘개져서 그 아가씨 편을 들더군요. 저는 그렇게 여자를 싸고 도는 아들의 모습을 보니 키워준 애미도 없구나 싶어서 기가 막혔습니다. 이래서 아들은 잘 키워봤자 나중에 뺏긴다고 하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들었죠. 한번 꽂히자 아들은 불도저처럼 결혼을 밀고 나가더군요. 제가 서러워서 이 얘기를 큰딸에게 하자 큰딸도 찾아와 아들을 말렸어요. 그럼 결혼 미루는 게 어때? 조금만 엄마도 어쨌든 며느리 드리는 거니까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할 거 아니야. 아무리 너네 둘이 좋아하는 게 결혼이라고 해도 널 키워준 엄마 입장도 있는 건데, 응? 누나는 왜 내 결혼에 감나라 배나라야? 그만 좀 해, 둘 다. 정말 두 사람 때문에 내가 요즘 받지 않아도 될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는지 모르겠어? 엄마도 누나도 그 사람에 대해서 뭘 안다고. 평생 착하기만 한 아들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결혼을 두고 저와 대치하게 될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엄마인 나와 누나인 큰딸이 걱정스러운 이야기를 해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너무 사서 앞날 걱정할 필요 없다고 두고 보라고 누구보다 착하고 야무진 여자니까 나와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 거라고 장담을 하더군요. 나중에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지나 말어. 저는 그렇게 한두 달 아들을 따라다니며 말렸지만 결혼은 그대로 진행되어 갔어요. 그렇게 저희 아들은 결혼식을 올렸고 그 눈웃음 치던 아가씨는 제 며느리가 됐죠. 아들이 둘도 아니고 하나인데 한 명밖에 며느리가 없는데 제 마음에 이렇게 들지 않는 아이라니 한동안은 며느리와 대면대면하게 지냈습니다. 집단에는 친해져 보려고 어머니 어머니 하며 다가와서 살갑게 굴어도 썩 같이 대화도 나누고 싶지가 않았어요. 올 때마다 꼭 몸에 달라붙는 옷만 입고 진한 화장을 하고 오는 꼬락서니도 마음에 안 들었고요. 어쩐지 성숙해 보이지도 않고 날티나는 느낌이었거든요. 거기다 제가 그러든 말든 둘은 사이가 좋았습니다. 항상 같이 놀러 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데이트 사진을 저에게 자랑하기도 하고 갑자기 장을 받들고 저희 집에 들이닥쳐서 요리를 해준다면서 둘이서 요란을 떨기도 했어요. 저도 나중에는 그래 내가 데리고 평생 살 것도 아닌데
우리 아들이 좋다는데 어쩌겠나. 그냥 내가 받아줘야지.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그렇게 저는 며느리와 그럭저럭 정을 붙이려고 노력했습니다. 먼저 말도 걸어주고 안부도 묻고 가끔 반찬도 가져다 주기도 했죠. 그러면 며느리는 항상 감사하다고 어머니 같은 시어머니가 계시다니 다들 놀랄 거라며 저에게 듣기 좋은 말도 하더라고요. 그거 아세요? 제가 어머님한테 생일 선물로 꽃 받았다고 하니까 제 친구들이 엄청 부러워하더라고요. 세상에 며느리한테 꽃 선물해주는 시어머니가 어딨냐고 말이에요. 그랬니? 별것도 아닌데 뭘. 나중엔 더 좋은 거 해주세요. 제 SNS에 자랑할게요. 며느리의 생일날 며느리가 좋아하는 장미꽃 다발로 해서 선물을 해주었는데 그게 그렇게 좋았는지 저한테 저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뒤에 조금 진심 어린 눈빛으로 더 좋은 거 해달란 말이 가시처럼 걸리긴 했다만 별뜻 아니겠지 싶어 넘겼어요. 아무쪼록 그렇게 아들 내외는 1년여의 시간을 신혼생활을 하다가 아이가 들어섰어요. 이미 딸이 아기를 낳아서 키우고 있던 중이었는데 그래도 친손주여서 저는 조금 더 기뻤습니다. 임신 기간에 입덧이 심하다고 해서 좋아하는 음식을 아들에게 물어서 가져다 주기도 하고 배가 뭉친다기에 마사지하는 법을 알려주기도 했어요. 제가 정말 정성을 쏟긴 했던지 옆에서 남편도 당신 며느리 싫다고 반대했을 땐 언제고 이렇게 잘해줘 하며 놀리더라고요. 아들도 무척 고마워했고요. 근데 며느리의 행동은 조금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음식을 갖다 주기 시작하자 언제부턴가는 당연하게 욕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저번에 제가 맛있게 먹었던 그 나물 무침 있잖아요. 그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것 좀 해다가 갖다 주실 수 있어요? 오늘 말이야? 오늘은 내가 좀 바쁜데 친구가 집에 온다고 해서. 아, 그래요? 어쩔 수 없죠. 그럼 내일은 꼭 해다 주세요. 참, 뭐라고 해야 될지 저를 너무 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며느리는 저에게 떡두꺼비 같은 손주를 안겨주었습니다. 손주는 갓난아기지만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기골이 장대한 것이 제 아들 골격을 닮았더군요. 저는 그동안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마음이 손주를 보면서 내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듬직한 아들을 낳아줬고 이 집안 대사를 이어줬으니 이제 더 이상 밉게 생각하지 말자라고 혼자 다짐을 했죠. 그 후로 몇 년 동안은 아들네는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애 키우느라 회사 일하랴 아들은 항상 피곤해 보였죠. 요즘은 아빠들도 육아에 참여해야 한다면서 오랜만에 다 같이 수목원에 주말 나들이를 갈 때도 땡볕에 내내 아들이 아기띠를 하고 아기를 안고 있더라고요. 땀을 비 오듯이 흘리는데도 며느리는 그늘에 앉아가지고 본인 팔에 선크림을 바르고 있고 제 아들만 땀을 홍수같이 흘리면서 아기를 계속 안고 다녔습니다. 보다 못한 제가 아기를 들고 1시간을 아기띠를 하고 다녔더니 머리도 어지럽고 일사병이 오는 것 같더군요. 그리고 며느리는 제가 안색이 안 좋자 그제야 아기를 받아들더라고요. 요즘 젊은 여자들이 아기 돌보는 것을 반반하자고 주장한다더니 제 며느리가 딱 그 짝이었습니다. 저는 맞벌이도 하지 않고 집에 있으면서 우리 아들 고생 그만 시키라고 화내고 싶었지만 그러다가 또 화살이 아들한테 가서 저 없을 때 며느리가 구박할까봐 그런 이야기도 하지 못하고 참았어요. 그렇게 세월은 흘러서 친손주가 6살쯤 되던 무렵이었어요. 갑자기 며느리에게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지금 빨리 병원으로 오세요. 애기 아빠가 지금 많이 다쳤대요, 어머니. 저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정신없이 남편과 함께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이게 무슨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소리인지 생각하면서 허겁지겁 병원에 당도하자 응급실로 갔더니 이미 수술 중이라며 수술실 앞으로 저희를 안내해 주더라고요. 거기에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주저앉아 있는 며느리와 영문도 모른 채 끌려온 손주가 있었어요. 얘야,
무슨 일이야? 어? 저는 의자에 엎어져 있던 며느리의 어깨를 흔들며 대답을 재촉했습니다. 힘없이 늘어져 있던 며느리는 고개를 들어 눈물로 엉망이 된 얼굴로 말하더군요. 어머니, 회사에서 출장을 마치고 밤늦게 오는 길에 고속도로에서 오중 추돌 사고가 났대요. 사고가 너무 크게 나서 차량이 전복되고 지금 준수 아빠가 의식이 없대요. 어떡해요, 어머니? 그 사람 못 깨어나면 어떡해요? 저는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는 것을 느꼈어요. 뉴스에서나 보던 오중 추돌 사고라니. 왜 제 아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지금 이날까지 성실하게 남한테 나쁜 짓 하지 않고 살아온 그저 착한 내 아들한테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가 없고 눈물만 줄줄 흘렀어요. 이상하게 아들이 태어났던 순간 첫 옹알이하며 내 품에 안기던 그 따뜻한 느낌과 또 아들이 유치원에 가던 날 중등 고등학교를 거쳐 군대에 간다고 늠름하게 말하던 날 등 아들과 함께한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지면서 눈물이 계속 샘솟았습니다. 마치 이제 아들과 이별할 준비를 하라고 누군가 알려주는 것처럼요. 그렇게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제 아들이 저보다 먼저 죽는 경험을요. 자식은 부모를 흙 속에 묻고 부모는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고 하던가요. 저와 남편은 끔찍한 고통과 깊은 슬픔으로 몸부림쳤어요. 아들이 수술 중 사망했다고 말하는 의사 선생님의 목소리도 잘 들리지도 않고 그 순간에 제가 무엇을 했는지 어떤 정신으로 어떻게 서 있는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제대로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마치 남의 일을 보는 것처럼 계속 실신했다가 깨어나고 또 실신했다가 깨어나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깨어나면 링게를 맞고 있었고 또 잠이 들면 아들의 꿈을 꾸었어요. 그렇게 저는 산송장처럼 아들의 장례까지 다 치르고 나서야 겨우 지금이 몇 시구나, 오늘이 며칠이구나 정도를 분간할 수 있는 정신이었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제가 거의 미친 사람처럼 아무것도 분간을 못하고 헛소리를 계속하고 쓰러져서 장례고 뭐고 남편과 딸이 도맡아 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자식을 앞서 보낸 부모가 되어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닌 상태로 지냈습니다. 조금이라도 좋은 것을 보거나 좋은 것을 먹으면 아들 생각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우리 아들이 좋아하던 물건이나 음식을 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지독한 슬픔이었죠. 자식을 앞세우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루하루가 지옥의 고통을 겪는 것이었어요. 당연히 내가 늙어 죽는 게 술리고 그때 아들이 내 손을 잡아줄 줄 알았건만 무엇이 급하다고 이렇게 급하게 가버렸는지 아들 녀석이 너무나 불쌍하고 또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며느리와 손주는 아들이 그렇게 된 후로 여기서 못 살겠다고 인근 도시로 이사를 갔어요. 너무 힘들어요. 제 아들 데리고 여기서 못 살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그래, 그러겠지. 일단 우리가 얼마라도 쥐어줄 테니까 쓰고 필요하면 얼마든지 또 말해라. 생계를 어떻게 꾸릴지 걱정이라기에 당장이라도 융통해서 쓰라고 저희가 모아둔 비상금 몇 천도 털어주었습니다. 일자리 구하고 형편 나아지면 천천히 갚으라는 말과 함께요. 아들을 닮은 손주가 눈에 밟혀 손주를 우리에게 맡기고 일하는 건 어떠냐고 하자 며느리는 아니라고 자신이 데리고 키우며 일을 구해보겠다고 했어요. 그때만큼은 남편이 죽는 큰일이 있었음에도 자기 자식 건사하며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야무져 보이고 고마웠습니다. 우리 아들이 골랐던 여자가 괜찮은 애였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죽은 지 1년쯤 되던 날 우리 부부는 너무나도 큰 인생의 위기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전세를 살고 있던 집을 비워달란 얘기를 들었어요. 무슨 소리냐고 하니까 집주인이 파산을 해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됐다고요. 전세금 찾을 수 있게 전세권 설정을 해놓으신 거냐고 부동산에서 묻더군요. 저는 놀라서 허둥지둥 전세금 설정이라는 절차를 우리가 전세 얻을 때 했는지 알아봤는데 아는 것이 없던 저희가 그만 제대로 전세금 설정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다급하게 부동산을 붙잡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고 하니까 이렇게 되면 돈을 받는 게 후순위로 밀리기 때문에 전세금을 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도 없다고 죄송하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저희 부부는 너무 당황을 해서 사방으로 물어보고 알아봤지만 전세금을 찾을 길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전세금을 다 날리고 오갈 데가 없는 거지꼴이 된 것이었죠. 너무도 황당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일단은 멀리 사는 딸에게 가는 것보다는 가까운 곳에 있는 며느리에게 가야겠다 싶어서 며느리에게 할 말이 있으니 집 쪽으로 가겠다고 얘기하고 대충 필요한 생필품만 여행 가방에 챙긴 후에 남편과 며느리가 사는 집으로 택시를 타고 갔어요. 며느리가 사는 아파트에 도착하자 며느리는 마중을 나와 있더군요. 그런데 뭔가 피곤한 기색이었어요. 아가, 잘 있었어? 이거 짐 좀 집으로 옮기거라. 우리가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바람에 한동안 거처 마련할 때까지만 너네 집에 좀 있어야겠다. 아유, 정말 염치가 없는 거 알지만 조금만 부탁하마. 저는 짐을 며느리에게 건네면서 사정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 이야기를 듣는 며느리의 표정이 너무 안 좋은 것이었습니다. 아, 어머니,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들이닥치시면 제가 좀 곤란해서요. 아니, 계속 있겠다는 게 아니고, 지금 상황이 우리가 있을 걸 마련할 때까지만 좀 있게 해다오. 아니, 노인네 둘이서 어딜 가겠니? 갑자기 집을 비워달라는데 한 달만 있게 해주면 알아서 거처 마련해서 나가마. 서울에 너희 신혼에 가도 되고, 부탁 좀 할게, 응? 저는 재차 부탁조로 사정을 말하며 며느리에게 이야기를 했죠. 며느리는 계속 표정을 풀지 않고서 말하더군요. 어머니, 솔직히 말해서 이제 제가 어머니라고 부르는 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갑자기 들이닥치시고 한 달만 있겠다고 하는 것도 언제까지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남편 잃고 시부모 봉양까지 하면서 지내야겠어요? 신랑 죽고 뭐 저 챙겨주신 거 없잖아요. 아쉬우실 만할 때만 이렇게 오셔서 마음대로 하시면 안 되죠. 순간 머리가 띵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당장 사는데 보태라고 몇 천도 기한 없이 해주었고 수시로 전화를 걸어서 잘 지내나 안부도 물어왔고 아들이 죽고 남은 며느리와 손주가 짠해서 반찬도 가져다 주고 했었는데 한 달만 있겠다는데 이렇게 저와 남편을 박대하다니요. 저는 마음속에서 큰 불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어요. 그런 식으로 서로 따질 것 같으면 그때 우리가 해준 몇 천 다시 내놓거라. 그 돈 있으면 우리도 여기 한 달 있을 필요도 없고 바로 방 얻을 수 있어. 우리가 해준 돈은 소식도 없고 돌려주지도 않으면서 한 달 정도 머무는 게 그렇게 안 내키니? 늙어서 참 서럽다. 우리 아들이 있었다면 감히 네가 이렇게 우리를 대할 수 있었겠어? 있었다면? 그런 이야기가 무슨 소용 있어요. 이미 저랑 애기 놔두고 죽어버렸는데요. 어머니, 저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 빠듯해요. 애 데리고 종종거리며 겨우 산다고요. 어머니 주신 몇 천, 지금 100만 원도 안 남았고 언제 갚을지도 모르겠으니 정 받으셔야겠으면 고소라도 하시든지요. 어쨌든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으니까 얼른 돌아가 주세요. 듣기 싫으니까 꺼지라고요. 속사포처럼 말을 쏟아내던 며느리는 자기 할 말만 하고 어른에게 꺼지라고까지 하며 엘리베이터를 타고 냉큼 올라가 버리더군요. 저와 남편은 졸지에 며느리 집으로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쫓겨난 신세가 됐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 말이 안 나오더군요. 아무리 내가 그동안 별로 살갑게 대하지 않았다지만 그래도 시어머니로서 못해준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돈 빌려준 것도 당장 못 주겠다며 적반하장으로 저희를 내쫓다니요.
역시 첫인상이 틀리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뱀처럼 교활한 성격의 사람이었어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사람이요. 결국 어쩔 수 없이 멀리 사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딸은 제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서 펄펄 뛰더니 근처의 숙소를 잡아 일단 오늘 하루는 편히 계시라고 내일 아침에 모시러 가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꼭 모텔 같은 곳 가지 말고 호텔 가라고 호텔비를 줬습니다. 그렇게 호텔에서 하룻밤을 자고 차를 끌고 내려온 딸의 차를 타고 그 길로 서울 딸네 집에서 지내게 됐어요. 딸은 이제 며느리는 남이라고 생각하고 신경 쓰지 말라고 섭섭해할 것도 없다고 화를 내면서 걱정 말고 천천히 있을 집을 알아보면서 지내라고 했지만 저는 다 늙어서 딸과 사위가 사는 집에 얹혀 있는 것이 영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남편 역시 사위의 눈치를 보는 듯 했고요. 며느리에게 빌려준 돈 말고는 저희가 들고 있는 목돈도 없어서 어떻게 집을 구해서 살아가야 하나 막막하던 즈음 딸이 저에게 돈을 내밀었죠. 급한 대로 빌려줄 테니 당장 월세 보증금이라도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일거리 삼아 친한 언니가 하는 부동산 사무실에 아르바이트를 해보라더군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서울에서 아빠도 기운 되시는 한 택시 하시고 엄마도 뭐라도 하면서 돈을 벌어야 되지 않냐고요. 엄마, 나도 여건이 되면 돈 안겨드리고 싶은데 이거밖에 없어. 일단 엄마랑 아빠가 돈 벌고 있으면 나도 틈틈이 돈 붙일게. 엄마 미안해. 저는 다 늙어서 일을 배우는 것이 괜찮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지만 당장 집을 얻으면 생활비도 필요하기도 하고 딸이 구해준 일자리를 일단 도전해 보기로 했습니다. 부동산은 대표를 소장이라고 부르고 밑에 있는 직원을 실장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60이 다 되어가는 늦깎이 나이에 최 실장이 되어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격증을 딴 지도 오래되었을 뿐더러 이론과 실무는 달라서 한동안은 정말 힘들었어요. 아주머니들이 많이 오가는 아파트를 주로 취급하는 사무실이었는데 월급은 작았지만 소장님은 제게 친절하게 대해주시더군요. 그냥 동네 아줌마들하고 집값이나 아파트 이야기로 수다 떤다고 생각하라고 편하게 생각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소개로 일거리도 들어오곤 한다며 팁을 알려주시더군요. 사무실 일을 시작한 지 1년쯤 지나자 주변 상가 상인들하고도 얼굴이 있고 또 제가 항상 고구마며 계란이며 간식을 많이 싸들고 다니면서 나눠주고 인사도 하자 많이 친해지면서 정말 소개로 일이 하나둘씩 들어왔어요. 또 손님들이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린진 몰라도 저에게 실장님은 우리 엄마같이 푸근하다면서 좋다고 다른데 같이 돈 따지는 느낌도 안 들고 손님 입장을 먼저 배려해 주셔서 좋다는 칭찬도 많이 들었습니다. 실장으로 그렇게 점점 자리를 잡아가자 제 수입도 늘어났어요. 저는 1년을 꼬박 열심히 해서 모은 돈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끼고 전세로 집을 돌리고 또 계속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다행히 남편도 택시하면서 수입이 그럭저럭 나와서 남편 수입으로는 생활비를 하고 제가 번 돈은 부동산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여러 가지 수단으로 투자를 했어요. 분양권에 투자하기도 하고 또 경매하는 곳도 가보고 괜찮은 상가나 아파트가 있다고 하면 임장도 다니면서 지금은 돈이 없어도 돈이 생기면 할 수 있는 소액 투자 위주로 많이 발품을 팔았습니다. 남편은 나이 들어 이렇게 택시 일을 할 줄 몰랐지만 그래도 이렇게 목숨 유지하며 살 수 있는 게 얼마나 다행스럽냐는 말을 하곤 했죠. 그만큼 사는 게 퍽퍽하고 아등바등 힘들었으니 그런 말을 하며 위안을 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저에게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는 게 어떻겠냐고 권유하더라고요. 당신 부동산 쪽으로 더 공부하고 싶다며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하는 게 나아. 아유, 그건 그런데 엄두가 안 나요. 내가 이 나이에 할 수 있을까? 아유, 녹록치 않은데. 하고 싶으면 해. 아이, 늦어지면 정말 힘들어. 남편 말이 맞았어요. 어차피 시험을 볼 거라면 조금이라도 더 젊었을 때 보는 게 나았죠.
무섭지만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주저하지 말기로 결정했어요. 여태껏 살아오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다면 시간이란 건 무한정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였으니까요. 인생은 늘 예상치 못한 변수들로 가득한데 대비하지 않으면 그대로 무참히 주저앉을 테니까요. 제가 자격증을 따면 분명 돈을 버는 데 도움이 될 거고 그래야 노후 준비도 할 수 있을 거니 결심을 했답니다. 그래서 늦은 나이에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했어요. 역시 1차와 2차로 이루어진 시험은 결코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60이 다 된 나이에 독서실에서 1차 민법 공부를 하고 있자니 어찌나 눈물도 나고 온몸이 쑤시던지요. 그래도 저는 이 시험이 내 인생의 마지막 시험일 수도 있다. 최선을 다하자는 각오로 시험 공부를 했습니다. 당신 대견해. 오늘 힘들었지? 남편이 가끔 고생했다며 제 어깨를 주물러주고 의지가 된 턱에 그래도 하루하루 버텨나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2, 3년 만에 고생 끝에 겨우 턱걸이 점수로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정말 인간 승리가 아닐 수 없었어요. 여보, 정말 꿈만 같아요. 수고했어, 정말. 그날 남편과 조촐하게 축하 파티를 했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조용한 분위기에서 남편과 아들 이야기를 이어가게 됐죠. 가슴에 한으로 남은 내 아들, 그리고 내 손주. 그날 사진을 붙들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며느리는 그렇게 저희를 내쫓은 후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제가 손주가 너무 보고 싶어서 연락한 적이 있었어요. 사진이라도 한 장 보내달라는 부탁이었는데 며느린 그 말에 코웃음을 치며 이러더라고요. 어머니, 아니 아줌마 정말 끝까지 이러실 거예요? 제 아들이에요. 아줌마 손주 아니고요. 더 이상 저희 사는 거에 관심 끄세요. 도와달라고 하지 마시고요. 저 자선사업가 아니거든요. 제 아들 먹여 살리기도 바쁘고요. 진짜 거지 같은 노인네가. 그 말만 남기고 전화를 획 끊어버렸습니다. 그 전에 번호 바꿀 거라고 말도 덧붙이면서 말이에요. 아마도 저희가 자기한테 또 도움을 요청하려고 전화했다고 생각한 모양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한때 시부모였던 저희를 길거리에 있는 거지도 못하게 취급하는 건지 도통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한텐 차마 가슴 아파할까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그 후 전 손주도 그냥 가슴에 품고 일에만 매진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간 일하면서 모은 몇 천으로 약간 외곽지에 상가를 경매로 저렴하게 낙찰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상가를 사고 세를 준 지 2년 만에 서울의 유명 대학이 그쪽에다가 캠퍼스를 짓기로 확정이 되면서 상가의 가격이 엄청 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대학 인근의 상가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저는 기왕 이렇게 된 거 이 상가에 내가 부동산을 차려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학가이기 때문에 원룸을 찾는 수요가 있을 것이고 그동안 실장 일을 하면서 노하우도 제법 쌓였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제 생애 최초로 대표라는 직함을 달고 젊은 실장을 뽑았습니다. 실장은 요즘에는 블로그를 통해서 홍보를 해야 한다면서 자신이 그 관리를 해보겠다며 매일 온라인 게시글을 올리고 여기저기 온라인으로 홍보를 하더군요. 저는 처음에 발로 뛰지 않고 저런 곳에 글을 쓴다고 뭐가 되겠나 싶었는데 웬걸 저는 진짜 옛날 사람이더라고요. 저희 부동산은 실장의 아이디어로 아주 빠르게 블로그 관리를 시작했는데 저희 블로그를 누가 대학교 사이트에 올리면서 학생들의 연락이 빗발치기 시작했어요. 제가 학생들 원룸 얻어주고 지방에서 부모님들이 올라와 걱정하시는 것을 보면서 죽은 아들 생각도 나고 해서 수수료도 늦게 받기도 하고 사정 봐서 깎아드리기도 했던 것들이 학생들끼리 소문이 돌았나 봐요. 그래서 저희 부동산이 일명 혜자 부동산이라며 인근에서 소문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혜자, 김혜자 말이야 했더니 실장이 웃으며 편의점에서 팔던 김혜자 도시락이 가격에 비해 풍성해서 그 후로 젊은 친구들이 가격이 저렴하고 서비스가 좋은 곳을 그렇게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그렇게 저는 부동산이 대박이 나서 아파트도 사고 주식도 하면서 자산을 차곡차곡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월세니 전세니 그런 것들을 걱정할 게 아니었어요. 저는 부동산으로 큰 재산을 모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곧 70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인생이 이렇게 크게 바뀔 수 있다는 것이 참 신기했어요. 한편으로는 하늘로 간 아들이 우리를 살펴주고 있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항상 돈 벌어서 엄마 호강시켜줄게 하던 우리 아들이 이렇게 우리를 돈방석에 앉혀주고 지금 우리를 보면서 웃고 있을 것 같아서 하루에 한 번은 하늘을 보면서 아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아들아, 잘 있지? 엄마가 항상 고맙다. 보고 싶어. 그때마다 아들은 자기도 보고 싶다며 화답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아들을 그리워할 때마다 아들을 쏙 빼어 닮았던 손자도 너무 보고 싶었지만 우리를 거지 취급했던 며느리가 너무 야속하고 미워서 연락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며느리도 손자 사진 한번 보내오지 않았고요. 손자는 인연을 끊을 당시 6살이었으니 이제 어엿한 초등학생이 되어 있을 것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형편이 좋아지고 여유가 생기자 하루가 다르게 아들이 더 그립고 손자가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며느리에게 전화를 해보기도 했는데 없는 번호로 뜨더라고요. 정말로 제가 도움을 구하기라도 할까 그게 무서워서 번호를 바꾼 모양이었습니다. 그래도 손자만큼은 너무 보고 싶었어요. 이제는 생각으로도 모자라 매일 밤 꿈에 손자가 등장할 지경이었으니까요. 손자는 아들의 품에 안겨 있었고 제게 손을 뻗어 할머니라고 어물거리는 발음으로 부르곤 했죠. 참 이상하죠. 그 꿈이 왜 이리 반복되어 재성되는 건지. 꿈속의 아들은 참으로 행복해 보였고 손자는 마지막으로 보았을 적 그 모습 그대로 제게 인사하는데 눈 뜨면 베개가 흠뻑 적셔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단념을 하지 않고 며느리가 살던 아파트 근처를 차로 괜히 서성이기도 하고 근처 초등학교 주변을 어슬렁거려 보기도 했어요. 어느 학교를 다니는지 여전히 그곳에 살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냥 혹시나 마주쳐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면서요. 그렇게 한 달에 몇 번을 며느리가 살던 동네 인근으로 내려가 서성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 이거 나요, 아저씨. 아, 왜 이래요? 근처를 배회하다가 목이 말라 편의점을 찾아 들어가려던 참이었어요. 편의점 안쪽에서 아이가 소리 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어쩐지 낯익은 것이었죠. 저는 문을 밀고 들어가 무슨 일인지 살폈습니다. 이 녀석이, 너 전에도 내가 이번만 봐주겠다고 했지? 이번엔 안 되겠다. 너 진짜 경찰서 가야 돼. 보아하니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덩치 큰 아이가 물건을 훔친 모양이었어요. 아이씨, 엄마가 다음에 돈 갖다 주신다니까요. 아, 저 훔친 거 아니라 빌린 거라고요. 잔말 말고 경찰서 가자. 어? 너 이름 뭐야? 책가방 열어봐. 보자. 뭐? 6학년 2반 김준수. 저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김준수. 그건 바로 제 손자 이름이었어요. 제 아들을 쏙 닮은 6살에 헤어진 그 아이 이름이요. 우리 남편이 장명소를 3군데나 가서 큰 사람 되라고 받아온 이름이 준수였습니다. 저는 얼른 그 아이를 살펴봤어요. 소매가 꼬질한 티셔츠를 입고 낡은 운동화를 신고 큰 키에 제법 어깨가 벌어진 얼굴도 급히 살폈어요. 쌍꺼풀이 없는 눈에 남자치고 도톰한 입술, 그리고 오른쪽 뺨에 작은 점. 우리 아들을 닮은 그 얼굴은 무려 7년 만에 보는 제 손자였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제 손자에게 달려가 멱살을 잡고 있는 사장님의 손을 떼어냈어요. 아유, 사장님, 아직 초등학생인데 얘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아유, 이 학생 먹고 싶은 거 제가 고르라고 했어요. 제가 돈 다 낼 테니까 이 아이는 그만 보내주세요. 제가 갑자기 나서서 돈을 내겠다고 하며 아이 앞을 막아서자 사장님은 의아한 표정이었습니다. 아, 사모님, 이 애는요, 이 동네에서 좀도둑질로 유명한 애예요.
엄마는 어딜 가는지 애 혼자 배고파서 항상 여기저기 훔쳐먹고 다닌다고요. 그렇게 편들어 주셔도 내일 또 도둑질 할걸요? 혼쭐이 나야 된다고요. 저는 편의점 사장의 말을 듣자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혼자 아기 키우며 열심히 살겠다더니 이것이 이딴 식으로 애를 키워? 우리 집 귀한 자손을 이따위로 좀도둑질을 하게 만들어? 저는 분기탱천해서 사장님께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누구 보고 좀도둑이 어쩌니 저쩌니 하는 거예요? 이 아이 제 손자라고요. 정말 못하는 소리가 없으시네. 제가 그동안 훔쳐간 거 10배로 물어드릴 테니까 지금 막말하신 거 당장 사과하세요. 사과 안 하시면 고소 진행할 테니까 알아서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이거 제 명함이니까 앞으로도 이 아이 물건 그냥 가져가면 제 앞으로 청구하세요. 저는 그렇게 어리둥절해하는 제 손자를 끌고 편의점을 나왔습니다. 손자는 제가 누군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제 얼굴을 살피고 있었죠. 저는 그 아이의 얼굴을 만지며 눈물을 흘렸어요. 준수야, 준수야, 할미다, 할미야. 옆 동네 살던 할미 기억 안 나? 너 5살 때 할미랑 놀이동산 가서 솜사탕도 사 먹고 그랬잖니. 할미가 장난감 로봇도 사주고 같이 기차도 탔잖아. 할미 기억 안 나? 세상 떠난 네 아빠 엄마라고. 아유, 우리 강아지. 그래, 지금껏 어찌 지냈니? 할미는 매일매일 우리 강아지 보고 싶었단다.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 아가야, 어디 얼굴 좀 보자. 아유, 많이 컸네, 이놈아. 저는 저를 보며 눈을 굴리는 손자를 그렇게 얼싸안고 기쁨의 눈물을 차월차월 흘렸습니다. 많이 자란 내 손자는 우리 아들의 얼굴을 더 많이 닮아 있었어요. 저는 준수를 데리고 차에 태워서 남편과 살고 있는 집에 데리고 갔습니다. 남편 역시 준수를 기다리며 초조하게 서성이다가 도착한 손주를 보고는 그 무뚝뚝한 양반이 눈물을 한 바가지 쏟아내더군요. 마치 죽은 우리 아들 녀석이 살아 돌아온 것처럼 그렇게 한우로 구워 먹이고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 이야기를 하며 오랜만에 생기 있는 저녁 식사를 하고 있던 차였어요. 쾅쾅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우리 준수 여기 있어요? 날카로운 여자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바로 저희와 연을 끊었던 며느리 목소리였습니다. 준수를 데려오면서 엄마한테 할머니 집에 며칠 있다 가겠다고 전화를 했더니 주소를 달라고 해서 문자를 줬었는데 그새를 참지 못하고 달려온 모양이었어요. 저희가 손주를 어떻게 할 것도 아닌데 말이죠. 띠리릭 도어락을 풀어주자 며느리가 시뻘개진 얼굴로 들이닥쳤습니다. 아니, 애를 말도 없이 어떻게 알고 데려가신 거예요? 아, 정말 너무들 하시네요. 저 좀 살게 내버려 두라고 했잖아요. 아니, 이게, 저기, 어머니. 화가 나 소리를 지르던 제 며느리는 문을 열고 보이는 60평 아파트의 넓고 깔끔한 모습, 그리고 그 안을 가득 채운 고급 가구들에 크게 놀란 모습이었습니다. 갑자기 언성을 낮추더니 두리번 집안을 부산스럽게 살피더군요. 저는 새삼 정이 떨어지는 것을 느끼며 오랜만에 보는 며느리에게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어서 오너라. 오랜만이지? 잘 지냈느냐? 아, 네. 여기 혹시 어머니 일하시는 집안인가요? 일하는 집? 무슨 헛소리냐. 내 돈으로 산 내 집이지. 내가 무슨 늙음하게 가정부라도 하고 사는 줄 알았니? 아니, 근데 어떻게... 제 핀잔에 며느리는 그제야 정신이 드는지 제 옷차림이며 남편 옷차림새 등을 살피는 것이었어요. 그러더니 단박에 표정을 바꾸더라고요. 어머, 어머님, 아버님 그동안 인사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애를 키우며 혼자 일을 하다 보니까 사는 게 팍팍해서요. 잘 계셨죠? 건강은 어떠세요? 먼저 연락을 드렸어야 했는데 제가 폰 번호도 바뀌고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너무 뵙고 싶었어요. 순간 토할 것 같이 속이 역겨웠지만 저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가, 마음에 없는 소리 안 해도 된다. 마침 왔으니 잘 됐구나. 우리 준수를 그동안 아주 훌륭하게 잘 키웠구나. 우리 손주가 동네에서 아주 유명하던데. 네가 그동안 잘 키웠으니 이제 내가 좀 걷어볼까 하는데. 네 생각은 어떠냐? 뭐라고요? 아니, 어머님 왜 제 아들을, 어머님 그래도 어미한테서 자식 뺏으려고 하시면 안 되죠. 아니, 자식을 뺏고 싶으시면 차라리 저희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게 나아요. 제 말에 며느리는 움찔하더니 그때부턴 기를 쓰고 아부를 해대는 것이었어요. 사느라 바빠서 그랬던 것이지 그냥 동네 장난꾸러기인데 그런 것이라고 제가 잘 챙기고 있었다고 이제 와서 부모님께서 돌보시기는 힘드시지 않겠냐고 아이도 엄마랑 있는 게 낫다는 둥 계속 횡설수설하면서 억지 웃음을 짓고 땀을 뻘뻘 흘리는 것이었죠. 그야말로 혼자 원맨쇼였어요. 그러면서도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데 기가 찼습니다. 며느라, 한때 정을 생각해서 내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마. 손주에 관한 모든 권리를 우리한테 넘기고 넌 뒤로 물러서. 이제 우리가 우리 핏줄 건사하고 번듯하게 교육시키고 대학도 보낼 테니까. 하늘에 있는 아들도 그걸 바랄 거다. 안 돼요, 어머니.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마세요. 그이가 왜 그걸 바라겠어요. 아들 데려가는 건 안 돼요, 절대. 차라리 돈을 내놓으시라니까요. 며느리의 달라른 말은 내놓으란 말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의 속이 다시금 부글부글 끓는 게 느껴졌죠. 사실 저는 며느리가 오기 전 손주한테 들은 것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얼마나 아이를 방치했는지 글쎄 손주가 울먹거리며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엄마한테 남자가 한 명 있는데 그 남자가 놀다 오느라 자기는 밥도 안 챙겨주고 그냥 나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자기한테 관심이 하나도 없고 배고프면 계란 후라이 하나 구워주고 나가는데 어떤 날은 쫄쫄 굶어 기력 없이 누워있던 날도 있었답니다. 세상에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 경을 칠 노릇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손주를 데리고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한 다음 며느리만 나오게 해 카페로 향했습니다. 그 점을 들먹여 그대로 말하자 며느린 말을 잇지 못하더군요. 네가 남자랑 놀아나느라 애는 방치해두고 싸돌아 다녔다는데 내가 애한테 들은 소리가 있는데 이제 와서 엄마 노릇이 하고 싶니? 어머니 그건 어머니라고 부르지 말라고 하지 않았니? 아줌마라 했잖니. 그거 다 잊은 거야? 고세 까먹은 거야? 널 보면 내가 인간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새삼스레 다시 알게 된다. 좋은 말로 할 때 내 손주 포기해라. 넌 그냥 네 하던 대로 자유롭게 살아. 며느리는 크게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어요. 저는 좋게 말할 때 나가지 않으면 내가 가진 재력으로 평생 너를 괴롭히겠다고 조용히 물러나라고 한 번 더 말하면서 일어서려고 했더니 근데 며느리가 갑자기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으며 울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그땐 사는 게 급해서 너무 막막해서 그랬어요. 저희 살기도 어려우니까 어머님 노염 푸시고 한 번만 저희 거두어 주세요. 제가 만나던 그 남자도 제가 너무 마음이 힘드니까 잠깐 만난 거지. 그 사람과 평생 산다거나 할 생각은 없어요. 아우, 정말이에요. 며느리는 지금 만나는 남자도 당장 정리를 하겠다며 저에게 울고불고 사정을 하는데 그 꼴도 보기 싫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앞에 있던 물잔을 들어 며느리 얼굴에 부어버렸습니다. 이젠 네가 꺼질 차례야. 어서 꺼져. 며느리 물을 맞고서야 정신이 차려진 건지 아무 말 없이 흐느끼더라고요. 그 후로 저희 가족은 준수와 함께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준수는 가끔 엄마와 연락을 하는 모양이었지만 항상 남자친구가 생겼다가 사라지고 자신에게 신경 써주지 않는 엄마에게 그다지 정은 없는 모양이었어요.
다만 며느리가 아직도 준수를 핑계 삼아 저희 집 앞에 나타난다는 게 문제지요. 어머니, 저 그 사람 정리했어요. 확인이라도 시켜드릴까요? 보세요. 저 전화번호도 없고요. 이제 엄마 노릇 할 수 있어요, 어머니. 저한테 물까지 퍼부으셨으면 할 만큼 하셨잖아요. 네? 당장 안 나가니? 보다 못한 남편이 버럭 화를 내며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자 꽁지 빠지게 도망가긴 했지만 며느리의 욕심은 아직도 채워지지 않은 모양이었어요.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 그 욕심의 끝이 보이는 건지 저희 집에 붙어 살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 욕심이 눈앞에 뻔히 보이는데 그게 추한 건지 더러운 건지도 모르고 하는 꼴이 이젠 불쌍히 여겨질 정도입니다. 다행히 손주가 지금은 엄마에 대한 정이 크게 없어 저희가 며느리를 내쫓아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지만 나중에 준수가 더 커서도 저렇게 빌부터 동정을 구할까봐 걱정도 돼요. 마음 약한 손주가 제 엄마를 받아주자고 사정하면 저도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장담할 수가 없거든요. 아무쪼록 그래도 저는 하늘나라로 떠난 아들 대신 아들을 쏙 빼닮은 손주 녀석을 보면서 하루하루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귀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아들도 이 하늘에서 좋아할 거라 여기니 행복함과 안도감이 함께 몰려오는 것 같아요. 이 사연을 들으신 여러분, 제 이야기 어떠셨나요? 늙은이의 한풀이 같은 이야기였지만 들어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 고민에 대한 조언을 주신다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예나 지금이나 결국 사람은 돈과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늦게 공부를 시작해 잘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올해 자신을 위한 계획 하나쯤 세워보면 어떨까요?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언제 떠날지 모르는 가족들과 항상 좋은 이야기 나누면서 지내시기를 바랄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